네, 멀티플레이어 하면 이분이죠. 홍춘욱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미국 증시가 참 업앤다운이 있었는데요. 좀 진단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말 힘든 시장이죠. 네, 일단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분명히 실적은 잘 나오는데 실적과 함께 또 어제 미국 금리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이 참 힘든 장인 게 결국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 실적이 잘 나오면 실적 잘 나오는 것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경제 지표가 잘 나오거나 실적 잘 나오면 채권 금리도 올라가 버리니까 최근 시장이 그러니까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밸류에이션 부담에다가 금리 부담이 겹쳐져 있으니까 이걸 다 넘어설 정도의 실적들이 나와주지 않으면 오히려 악재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3분기나 4분기까지 미국의 실적 전망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개선돼서 3분기 같은 경우는 한 10.7%, 4분기는 11.4%나 저렇게 이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네. 한마디로 실적 장세임에도 실적 장세는 아닌 벌써 역금융 장세로 간 게 아닌가 싶은 투자자들의 공포가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실적이 못 나오면 주가는 바로 내려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좀 하락 쪽으로 약세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미국 증시 확인해 봤고요. 한국 증시 올 하반기에 2,4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주식 비중을 지금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분명 공포의 시장이 이렇게 새파랗게 질린 네. 그런 시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주가가 이 레벨에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만한 지표라는 게 결국은 밸류에이션, 기업의 내재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잘 보여주는 지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PER입니다만 문제가 PER이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PBR을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우리나라 현재 주가가 얼마 정도냐 하고 봤더니 딱 자기 순자산 가치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역사적 평균이 1.1배 정도이니까 그것보다 지금 한 10% 디스카운트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2,400 가면 여기서 다시 10%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적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20% 디스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좋은 매수 기회죠. 참고로 2020년 3월 19일 종합주가지수 1,450포인트 갔었을 때가 30% 디스카운트였어요. 그렇게까지 빠지면 이제 정말 이건 저희들 표현으로 하자면 집 팔아서 사야 되는 장세인데 아직 거기는 아니다. 근데 싼데 많이 싼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싸다. 그래서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좋은 기회다. 근데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해서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정도가 맞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역사적인 평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싼 구간이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힌트는 사실 외국인의 셀코리아 아니면 바이코리아 그런 분수령일까요? 그런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셀코리아의 움직임은 가속화될까요? 이게 우리나라 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 글로벌한 문제다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예.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달러가 강세일 때, 달러가 제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반대편에 있는 유럽 경제가 이번 IMF 전망 보니까 대폭 하향 조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의 어떤 저런 패턴들은 달러 강세일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참 이렇게 거의 매도로 대응하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하면 환차손이 일단 발생할 것이고 네. 두 번째가 저 달러 강세의 원인이 결국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올라온 것인데 결국 저렇게 전쟁에 대한 공포로 올라올 때 시장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나라들은 원자재 생산 국가인데 러시아가 저렇게 됐으니까 지금 브라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 좋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나라로 돈이 가면 갔지 우리처럼 에너지를 순수입하고 특히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나라는 사기 힘든 거죠. 결국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돌아오길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글로벌 달러가 지금 너무 그렇죠. 이게 좀 진정돼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되게 싸면 또 들어오니까 근데 충분한 조정. 근데 이건 너무 무서운 시나리오니까 일단 글로벌 악재가 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게 외국인 매매에 대한 어떤 투자 판단에서 제일 중요한 잣대 같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2009년 9월 이후로 최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환율 움직임도 살펴봐야겠죠. 1260원을 어제 25개월 만에 돌파한 이후에 오늘도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게 이제 위가 뚫렸어요. 네. 1250원이 굉장히 중요한 공방이었고 실제로 거기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정체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차트가 잘 나오는데 지난번 고점에서 상당히 공방이 있었는데 결국 뚫어버렸다라는 것은 저 포지션에서 달러 팔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손실이 생기는 이제 여기서 연쇄적인 어떤 달러 사자 또는 쇼커버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고요. 두 번째 걱정거리가 뭐냐면 중국 위안화입니다. 최근 갑자기 우리나라 환율이 저렇게 급등한 이유는 결국 중국 쪽에서 지금 이상 기류가 나오기 때문이죠. 위엔화에 대한 환율이 좀 다르고 특히 물론 어제는 이제 또 반대 개입이 있었죠.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한 또 중국 정부 당국의 어떤 우호적인 발언이 나오곤 했는데 이게 매일매일 이게 좀 시장의 이 외부 변수들이 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오늘도 또 위안화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서는 일단 한 1,300원 정도는 일단 우리가 목표 레벨이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외환 시장이 참 변동성이 심합니다. 엔화는 원화와 동일해서 위가 좀 뚫린 것 같고요. 결국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위안화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위안화가 연말 7위안 아니면 7위안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도 7위엔을 사실 마음에는 두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큰 레벨이긴 한데 일단 한번 2018년에 갔었던 레벨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가 지금 미국이 연말에 대략 2.5에서 3%까지 기준금리 올릴 거라고 보는데 중국은 작년 말부터 올해 사이 기준금리 2번 내렸어요. 이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 정부가 고시하잖아요. 지금도 방금 뉴스 나왔듯이 고시환율을 정부가 해요. 고정환율입니다, 사실상. 근데 미국은 기축통화인데 기축통화보다 저런 고정환율 제도에서 낮은 금리를 한다라는 건 중국의 투자자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이제 주는 신호가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중국이 원자재 수입 국가니까 국제 유가 오른 것만 해도 사실 무역 적자 요인이잖아요. 여기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했던 이유가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엔화 상품이 있었잖아요. 고금리 상품들이 있었는 게 지금 요새 팔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리스크들이 이제 시장에 부각되니까 결국 환차손 리스크에다가 금리도 미국이 더 높다면 굳이 중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적어도 채권 자금들은.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빠져나갈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올해 금리 인상은 거의 힘들어 보이니 지금 뭐 베이징까지 봉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본다면 일단 환율은 좀 더 중국 위엔화 쪽에서 리스크는 있다. 그렇게 보겠고 우리는 일단 그 리스크를 먼저 반영을 한 자유변동이니까 먼저 반영한 면이 있어서 중국 위안화보다는 이제 좀 덜 오르긴 하겠지만 리스크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3월 FOMC 끝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FOMC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빅스텝보다는 오히려 75bp인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가 훨씬 더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50bp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75bp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저희는 또 어떤 업종을 예.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그 환율이 네. 일단 상승을 하게 되면 당장은 안 좋아요. 그러나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예. 지금도 오르고 있지만 환율 급등 이후 6개월 정도 지나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피해를 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원가 상승 요인은 바로 반영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단 수출주들의 저가 매수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리오프닝은 시대적 대세 같아요. 지금 미국도 중고차값 빠지는 대신에 항공 예약이 급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수주 중에서도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또 그때쯤 우리 새 정부 출범하니까 역시 새 정부 정책 기대감들이 특히 그 건설 쪽에 어떻게 나오느냐, 정책 방향, 특히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완화들이 나올 경우에는 건설 관련주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출주와 더불어서 리오프닝, 그다음에 새 정부와 더불어서 건설주에 대해서 주목하셨는데요.
도이치방크가 또 이런 무시무시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리세션 올 것이다. 글쎄요, 리세션이라는 게 체감적으로 우리가 2020년 3월에 팬데믹 약간의 리세션을 경험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온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도이치뱅크 전망이 맞은 적이 거의 없고요. 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냐면 커머디티 상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손이었는데 그동안 굉장히 큰 손실들을 거기서 본,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유럽 증시 부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도이치뱅크 리스크설들, 우리 정말 2010년대에 너무나 많이 겪었던 은행입니다. 분명 좋은 은행이고 큰 은행일지 모르지만 전망에 신뢰는 하기 어려운 게 두 가지 때문인데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가계 저축이 역사상 최대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네. 미국이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한 번 돈을 쓰고 그 다음에 21년 초에 또 돈을 썼어요. 그 돈의 규모가 얼마냐면 무려 4조 달러. 한국 GDP 2배. 그만큼의 돈을 쌌는데 그중에 절반도 아직 소비자들이 그때 받았던 재난지원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의 저축들이 많이 여유가 있는 이유, 그게 왜 안 쓰고 있냐 그렇게 하면 차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내구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 나눴다가 여행 갈래. 이렇게 지금 소비 지출들을 지연시키며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가 오려면 그 금리가 이 정도 올라서는 그게 순식간에 사라지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건설 관련 지표들 보면 우리보다 미국이 요새 더 좋죠. 왜 그러냐면 미국은 다 고정금리 대출이에요. 고정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오히려 집값이 더 오릅니다. 왜? 이 금리에 집을 사는 건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절판 마케팅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조정이 와요. 근데 올해 연내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금리, 아직도 미국 금리 0.5%인데 여기서 금리 예를 들어서 200bp 인상을 한다. 연내. 그러나 하더라도 이 정도 금리 레벨에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내수가 붕괴된다라는 건 또 너무 과하죠. 결국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내년, 내후년에 이런 식의 금리 인상이 끝없이 지속되다 보면 먼 이후에 1, 2년 뒤에 온다. 이거는 어느 정도 전망으로서의 설득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올해라든가 연내라든가 혹은 곧 온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전쟁에서 어떤 우리가 모르는 데서 충격이 와서 올 수는 있어도 이걸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가시권에 있는 전망이라고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단기적인 경기 침체는 올 가능성이 적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환율과 물가, 금리, 한국 경제가 삼중고에 빠져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진단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들어볼까요? 성장 탄력의 둔화는 불가피하다. 네. 다만 이제 그건 정책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7% 선방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되게 안 좋아요. 첫 번째 건설, 두 번째 설비, 세 번째 민간 소비. 이 셋 다 마이너스였다. 아니 투자, 소비 그리고 집 짓기까지 다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성장이 0.7이 나왔냐? 그냥 수출이랑 정부 지출 때문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것인가? 결국 우리 기업들이 작년에 영업이익 단 기준으로 180조 이익을 냈잖아요. 180조 이익을 설비 투자 마이너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익이 많이 늘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왜 안 하냐? 불확실성. 선거 때문이었던 거죠. 결국 이 선거가 이제 끝난 다음에 정책의 가시성이 드러나고 또는 기업들의 어떤 투자의 환경들을 조성해 준다면 하반기에 이제 수출은 둔화되겠지만 그쪽에서 어떤 반등의 시그널들은 나올 수 있는데 만약 그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한다면 하반기 성장 탄력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원달러 환율 상승은 원화 약세보다는 달러 강세라고 표현해야 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외적인 악재가 많다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실적 업종들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홍춘우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